한 달에 800만 원 정도요. 1년이면 거의 1억 원이죠. 아이고 신나라. 이 한마디에 테이블 위 세 사람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쭐대던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한 회사원이던 한 여성이 어떻게 이런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가족들은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걸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훨씬 더 극적입니다. 2살 때 엄마에게 버려진 한 아이, 평생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그 아이가 어떻게 18억 원의 건물 주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통쾌한 복수를 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한 여성의 완벽한 역전 드라마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살 생일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강서윤은 그날의 기억이 전혀 없었죠. 다만 외할아버지 강병조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만 그날을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내 엄마가 너를 데리고 왔어. 손에는 기저귀 몇 개와 분유통 하나만 들고 말이야. 할아버지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할 때면 눈가에 주름이 더 깊게 패였습니다. 마치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한 듯 말이었죠. 이미옥이 그러더라고. 아버지, 서윤이 좀 봐주세요. 저는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요라고 했어. 그리고는 돌아서서 그냥 가버렸지. 서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였다고 해도 엄마라는 존재가 자신을 두고 떠났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서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버려졌다고 슬퍼하지 마. 넌 내가 다시 낳은 아이야. 할아버지 강병조는 그날부터 과일 도매업을 하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손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도매시장으로 향했고 저녁 늦게까지 상회에서 일했죠. 서윤이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자 직접 등하원을 시켜주었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새 가방과 학용품을 직접 골라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다른 애들은 엄마가 와서 데려가는데 저는 왜 할아버지가 와요? 어린 서윤이 물어보면 할아버지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넌 할아버지의 특별한 딸이거든. 엄마보다 할아버지가 더 좋지 않니? 그럴 때면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로 할아버지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거든요. 강병조는 손녀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자라길 바랐습니다.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주었고 크리스마스엔 선물을 준비했죠. 서윤이 감기에 걸리면 밤새 간병을 했고 성적표를 받아오면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이렇게 똑똑할 줄 몰랐네. 역시 내 딸마저. 할아버지의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덕분에 서윤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씩은 엄마라는 존재가 그리웠지만 할아버지가 채워주는 빈자리가 훨씬 크고 따뜻했거든요.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 서윤은 처음으로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왜 저를 두고 가신 걸까요? 그때 강병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죠.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다른 법이야. 내 엄마는 아마 너를 키울 만큼 큰 그릇이 아니었던 거겠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라. 할아버지 그릇은 너 하나 키우기엔 충분히 크거든. 그날 밤 서윤은 처음으로 엄마에 대한 원망을 접었습니다. 대신 할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이 더 깊어졌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서윤은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등록금 문제가 발목을 잡았거든요. 할아버지가 과일 도매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대학 등록금까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강병조는 과일 상자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서윤이가 대학도 안 가고 뭘 하겠다는 거니? 등록금이 너무 비싸잖아요. 할아버지 혼자 감당하시기 힘드실 텐데. 그날 밤 강병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녀가 자신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른 새벽 할아버지는 서윤을 도매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윤아, 이 건물 봐라. 할아버지가 가리킨 곳은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과일 가게들이, 2층과 3층에는 여러 상점들이 들어서 있었죠. 이 건물이 할아버지 거야. 20년 전에 샀어.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할아버지가 왜 이런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된 것 같구나. 강병조는 서윤의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한 달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죠. 내 딸이 등록금 걱정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게 둘 것 같냐? 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면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충분해. 서윤은 그제야 할아버지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 절약하며 살았던 할아버지가 사실은 손녀의 미래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 고마워할 것 없어. 넌 내 딸이니까 당연한 일이야. 그해 겨울 서윤은 당당히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경영학과에 진학한 서윤은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입사시험에 합격했죠. 할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대기업에 들어간다니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회사 생활을 시작한 서윤은 처음에는 신입사원으로 고생했지만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품질관리부서에서 일하며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나갔죠. 5년 차가 되자 대리로 승진했고 8년 차에는 과장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서윤은 직장 동료의 소개로 조승민을 만났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그는 말수가 적고 차분한 성격이었죠.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1년간 연애를 거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공무원이에요. 성격도 좋고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강병조는 손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이제 서윤도 자신만의 가정을 꾸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구나. 할아버지가 결혼 준비 도와줄게.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조승민의 가족들이 서윤의 집안 형편을 궁금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과일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에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결혼 비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윤 쪽에서 7천만 원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 그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저희 쪽에서는 3천만 원 정도 준비하면 되겠어요. 서윤은 그때까지만 해도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 양쪽 가족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라고 말이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에 정착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서윤은 처음으로 시어머니 허은정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그럭저럭 친절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낸 거였죠. 서윤아, 승민이 아버지가 허리 아프다고 하시는데 좋은 한의원 좀 알아봐 줄래? 돈은 내가 좀 대줄 수 있지?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돈을 요구하다니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아프시다는데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좋은 곳 알아보고 치료비도 제가 드릴게요.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시누이 조수정이 카페 창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한 달 뒤에는 시어머니가 미용실 기계를 새로 사야 한다며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친정집은 장사 잘 된다며 할아버지가 과일 도매업 하신다고 하던데 수입이 괜찮을 거 아니야. 허은정은 서윤이 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서윤의 친정이 부유하니까 조씨 가문을 도와야 한다는 식이었죠. 서윤은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가 불편했지만 가족이 된 이상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시누이 조수정이었습니다. 카페 창업에 실패한 뒤 빚만 잔뜩 지고 돌아온 조수정은 오빠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잠깐이라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니, 내가 좀 더 있어도 되지.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 조수정은 서윤을 언니라고 부르면서도 존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빈둥거리며 게임만 하거나 TV만 보고 설거지나 청소 같은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았죠. 심지어 서윤이 퇴근해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으면 당연하다는 듯이 앉아서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언니는 월급 많이 받잖아. 나는 무직인데 뭘 어떻게 해. 조수정의 말투는 점점 건방져졌습니다. 서윤이 명품 가방 하나를 사면 역시 대기업 다니니까 여유롭네라고 비꼬았고, 서윤이 친정에 용돈을 드리면 할아버지는 돈 많이 벌잖아. 왜 굳이 줘라고 불평했죠.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것은 조수정이 서윤의 출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그래도 좋겠다. 부모 없이 자라서 눈치 볼 일이 없잖아. 나는 우리 엄마가 맨날 간섭해서 죽겠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서윤의 가슴이 쓰렸습니다.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가 다시 아물지도 않은 상처처럼 아팠거든요. 하지만 조승민은 여동생을 감싸기만 했습니다. 수정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어려서요? 34살인데 언제까지 어리다고 봐줄 거예요? 그래도 내 여동생인데 쫓아낼 수는 없잖아. 조승민의 태도에서 서윤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결혼 전에는 서윤의 마음을 헤아려 주던 남편이 결혼 후에는 자기 가족 편만 들고 있었거든요. 상황이 정점에 달한 것은 서윤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서윤이 케이크를 사서 집에 왔는데 조수정이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파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언니 왔네. 우리 파티 중이니까 방 들어가 있어. 조수정은 서윤의 생일인 줄 알면서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서윤을 보며 키득거렸죠. 언니네 집이긴 하지만 나도 여기 사는데 친구 못 부르라는 법 있어. 그 순간 서윤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1년 넘게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거든요. 조수정 씨, 이제 그만하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월세 내고 살든가 아니면 나가세요. 여기는 당신 집이 아니에요. 뭐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참았어요.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 집세, 전기세, 수도세, 식비 중에 단 한 푼이라도 낸 적 있나요? 조수정의 친구들이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언니가 그렇게 돈 계산하면서 살 거야? 우리 한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더욱 예의를 지켜야죠. 저는 당신의 하인이 아니에요. 그날 밤 큰 소리가 났습니다. 조승민이 돌아와서 여동생 편을 들었고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선언했거든요. 일주일 안에 나가세요. 그게 싫으면 한 달에 50만 원씩 생활비 내세요. 결국 조수정은 짐을 싸서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서윤과 시댁 식구들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죠. 조수정이 집을 나간 뒤 서윤은 잠시나마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승민의 이상한 행동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오면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 두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서윤과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갔죠. 여보,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 서윤이 물어보면 조승민은 당황한 듯 핸드폰 화면을 재빨리 꺼버렸습니다. 아, 그냥 뉴스 좀 보고 있었어. 하지만 서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며칠 뒤 조승민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나 투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투자요? 무슨 투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상화폐 말이야. 요즘 대박 났다잖아.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말이야. 서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뉴스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투기성 투자는 위험해요. 우리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투기가 아니라 투자야. 제대로 공부해서 하면 안전하다고.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이야. 투자 스터디 모임 같은 거 있거든. 서윤은 불안했습니다. 조승민이 지방 공무원 월급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거든요. 게다가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 말만 믿고 투자를 결정한다는 것도 위험해 보였습니다.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조승민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서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몰래 계좌를 개설했고 적금을 해지해서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죠. 처음 몇 달은 운이 좋았나 봅니다. 조승민이 산 코인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자 조승민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와, 내 말이 맞았지. 벌써 투자금의 30%가 올랐어. 운이 좋았던 거예요. 계속 오를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운이 아니라 실력이야. 내가 차트 분석하고 공부한 결과라고. 조승민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투자에 쏟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해외 시장을 확인하고 퇴근하자마자 차트를 들여다봤죠. 주말에도 온라인 스터디 모임에 참석한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투자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적당히 해. 조승민의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예전에 차분하고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심지어 서윤에게 투자금을 더 대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너도 좀 투자해봐. 지금이 기회야. 싫어요. 저는 그런 투기 안 해요.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니까. 왜 자꾸 내 말을 안 믿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깊어져 갔습니다. 조승민은 서윤이 자신의 투자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했고 서윤은 남편이 도박에 빠진 것 같아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은 우연히 조승민의 핸드폰에 온 메시지 알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채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오빠, 오늘 수익률 어때? 내 거는 15% 올랐어. 내일 만나서 얘기해.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승민이 말했던 온라인 스터디 모임 사람들 중에 여자가 있었던 거죠. 그것도 하트 이모티콘까지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조승민이 샤워하는 동안 몰래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박채린이라는 29살 직장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거든요. 처음에는 투자 얘기였지만 점점 사적인 대화가 늘어났고 최근에는 둘이서 만나서 밥을 먹었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공동 계좌 만드는 거 어때? 그럼 더 큰 수익 낼 수 있을 텐데. 좋은 생각이야. 어차피 우리 투자 성향도 비슷하고. 서윤은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공동 투자 계좌까지 만들려고 하다니요. 이것은 단순한 투자 모임이 아니라 명백한 불륜이었습니다. 조승민이 샤워에서 나오자 서윤이 냉정하게 물어봤습니다. 박채린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승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아?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누구냐고요? 투자 스터디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야. 그냥 투자 파트너 같은 거지. 투자 파트너가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나요? 공동 계좌는 또 뭐고요? 조승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죠. 그깟 거 가지고 뭘 그래? 그냥 투자 얘기하는 사이야. 그냥 투자 얘기하는 사이가 밤 11시에 만나서 술 마시나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남의 돈으로 부자 되려는 건 투자가 아니라 기생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다른 여자까지 만나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말다툼 끝에 각자 다른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서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결혼 전에 알던 조승민과 지금의 조승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조승민과의 갈등이 깊어져 가던 어느 날 서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 강병조가 도매시장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거죠. 서윤아,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로 옮겨졌다고 하네. 상인회 회장님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사에 급히 조퇴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수술을 해야 하지만 연세가 연세인지라. 의사의 말에 서윤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럴 줄이야. 수술은 다행히 성공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셨고 결국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서윤은 매일 퇴근 후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드렸죠. 혹시라도 들리실까 봐서 말입니다. 할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맡았어요. 할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자랑해드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간병인분 말로는 가족이 자주 와서 말을 걸어드리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유는 주말에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았죠. 할아버지 손을 잡고 어린 시절 추억들을 떠올리며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조승민이었습니다. 처음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는 함께 병원에 갔지만 그 이후로는 핑계를 대며 병문안을 피했거든요. 여보, 오늘은 할아버지 뵈러 안 가세요? 아, 오늘은 야근해야 해서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하지만 서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승민이 야근을 하는 게 아니라 박채린과 만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 이미 확인했거든요. 3개월이 지나도록 할아버지는 의식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조승민은 그동안 단 2번만 병원에 왔을 뿐이었죠. 그나마도 병실에서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코인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여보, 할아버지께 인사 좀 드리세요. 응,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성의 없는 인사를 마치고 나면 다시 핸드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죠. 서유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승민을 친손자처럼 대해주셨는데 말이에요.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서유는 할아버지 곁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조승민과 시댁 식구들이 보여준 것은 이기심뿐이었지만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할아버지가 갑자기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서윤이 손을 잡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눈을 뜨신 거죠. 서윤아, 할아버지, 깨어나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졌다고 했죠. 서윤은 급히 조승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할아버지가 의식을 찾으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지금, 나 중요한 모임 있는데. 모임이 할아버지보다 중요해요.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결국 조승민은 1시간 뒤에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말이죠.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서윤만 바라보셨습니다. 서윤아, 넌 고아가 아니야. 넌 내 전부였어. 내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야.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이제 갈 때가 됐어. 대신 너한테 줄 게 있어.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도매시장 건물 말이야. 그거 다 내 거야. 서류는 이미 변호사한테 맡겨뒀어. 넌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서유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걱정해주고 계신다는 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고마웠어요. 강병조는 미소를 지으며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장례 준비를 하면서 가장 화가 났던 것은 조승민의 태도였습니다. 상주는 사위인 조승민이 서야 한다고 하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재산도 없는데 왜 내가 상주를 서야 해? 그냥 서윤이 하면 되잖아. 그 순간 서윤이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재산이 없다고요? 할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이룬 것들이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대단한 재산도 아니고 그럼 당신은 뭐가 대단해요? 공무원 월급으로 코인이나 하면서 다른 여자나 만나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날 밤 서유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말이죠.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강병조의 49제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산 상속에 관한 서류를 정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서유는 조승민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미리 준비해 두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도매시장 상가 건물 전체를 손녀 강서유님께 증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변호사가 건네준 서류를 보는 순간 조승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건물의 시가가 18억 원이라는 감정서를 확인한 순간이었죠. 18억이요? 정말 18억이에요? 조승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서유는 조용히 서류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이었다니 새삼 감동스러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승민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서윤을 무시하던 남편이 갑자기 다정해진 거예요. 여보, 이제 우리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겠네. 아파트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고 차도 새로 사고. 우리요? 그 건물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거지.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잖아. 서윤은 조승민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평소에는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장례식 때도 성의 없이 대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 유산을 당연하게 여기다니요. 그날부터 서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에 대한 복수를 말이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일주일 뒤 서윤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5년간 다닌 회사였지만 미련은 없었죠. 이제 건물 임대료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으니까요. 서윤아, 갑자기 왜 퇴사해?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조승민이 당황해서 물어보자 서윤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당신 월급으로 살아보세요. 저는 15년 동안 당신과 시댁 식구들 먹여 살렸으니까 이제는 당신 차례죠. 그게 무슨 말이야? 건물 임대료 있잖아. 그 돈은 제가 쓸 거예요. 그동안 못 해본 것들 다 해보려고요. 서윤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조승민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죠. 제주도, 부산, 강원도 등 가고 싶었던 곳들을 혼자서 다니면서 돈을 펑펑 썼습니다. 여보, 여행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이나 나가면 어떻게 해? 제 돈으로 제가 여행하는 건데 왜요? 당신도 박채린과 여행 다니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하세요. 조승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불륜이 들통난 상황에서 뭐라고 대꾸할 수가 없었거든요. 서윤은 명품 쇼핑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껴가며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샤넬 가방, 에르메스 스카프, 명품 시계까지 사들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아무리 많은 돈도 금방 떨어져. 걱정 마세요. 건물 임대료가 한 달에 800만 원씩 들어와요. 당신 월급보다 많죠. 그뿐만 아니라 서윤은 반려견까지 입양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를 데려와서 해피라고 이름을 지었죠. 개 사료가, 병원비, 미용비까지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했죠. 조승민이 불평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인이에요. 당신이 집안일도 알아서 하세요. 조승민은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공무원 월급으로는 서윤의 소비를 감당할 수도 없었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해야 했거든요. 게다가 박채린과의 만남도 돈이 없어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조승민은 시어머니 허은정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가 미쳤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돈만 펑펑 쓰고 있어요. 뭐, 회사를 그만뒀다고.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려고. 건물 임대료로 산다고 하는데 그 돈을 자기 혼자 다 써버려요. 여행비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가고 명품도 계속 사고요. 허은정은 분개했습니다. 며느리가 돈이 생기자 시댁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건방진 년을 봤나. 시댁 식구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면서 자기만 호의호식하겠다는 거야. 게다가 집안일도 전혀 안 해요. 청소, 설거지, 빨래 다 제가 하고 있어요. 뭐, 남편 보고 집안일 시키면서 자기는 놀기만 한다고.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허은정은 당장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승민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도 그만두고 돈만 쓰고 다니면서 남편 보고 집안일 시킨다며? 그게 며느리가 할 일이야?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안 된다고. 너 같은 고아랑 결혼시킨 게 내 아들 인생 최대 실수였어. 그 순간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의 본심이 나왔거든요. 그럼 갈라서요.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허은정은 당황했습니다. 설마 서윤이 이혼을 먼저 제안할 줄은 몰랐거든요. 서윤의 이혼 제안에 허은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먼저 이혼을 꺼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곧 이내 정신을 차리고 조승민에게 전화를 걸었죠. 승민아, 서윤이가 이혼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니? 이혼요? 갑자기 왜요? 내가 힘들어한다고 내가 한마디 했더니 그러더라고. 그런데 생각해보니 잘 된 것 같아. 어차피 그런 년이랑 살아봤자 뭐 하겠어. 조승민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서윤과의 결혼 생활이 힘들긴 했지만 18억짜리 건물을 포기하기는 아까웠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죠. 알겠어요. 이혼 서류 준비할게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서윤이 전혀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조승민은 오히려 의아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갈 거야? 그 건물은 할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거예요. 당신과는 상관없죠. 하지만 결혼 생활 동안 함께 관리했잖아. 관리요? 당신이 뭘 관리했나요? 임대료 계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조승민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건물 관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서윤은 조승민과 시댁 식구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밥은 제가 사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허은정과 조수정도 함께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공짜 밥이라도 먹자는 심산이었죠. 서윤이 데려간 곳은 도매시장 근처에 있는 고급 갈비집이었습니다. 한우갈비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평소 같으면 이런 비싼 식당에 올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와, 여기 비싸다던데. 정말 여기서 먹어도 되는 거야? 조수정이 메뉴판을 보며 신이 났습니다. 한우갈비 1인분에 8만 원이었거든요. 맘껏 드세요. 마지막이니까요. 서윤은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과 인연을 맺을 일이 없으니 마음도 편했죠. 식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식당 사장이 서윤에게 다가왔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식당 사장이 90도로 인사를 하자 일행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왜 식당 사장이 서윤에게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 가족들과 함께 왔어요. 그렇군요. 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별 말씀을요. 잘 되고 있으시죠? 네, 덕분에 장사 잘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 관리를 다시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조승민의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허은정과 조수정도 입을 벌린 채 서윤을 바라봤죠. 건물 관리요? 이 건물이 서윤이 거라는 말이에요? 허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식당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이 건물 전체가 사장님 소유예요. 3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임대료만으로도. 잠깐만요. 조승민이 황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식당 사장이 자리를 뜬 뒤 테이블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죠. 서윤아,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조승민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 건물이 할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신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 전체가 네,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에요. 1층에는 음식점들, 2층, 3층에는 사무실들이 들어와 있죠. 허은정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는데? 한 달에 800만 원 정도요. 1년이면 거의 1억 원이죠. 조수정이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언니가 진짜 건물주였다는 거야? 우리가 몰랐을 뿐이고. 맞아요. 그동안 숨기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할아버지 명의였거든요. 조승민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자신이 18억짜리 건물의 주인과 이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어차피 당신들은 제 할아버지를 무시했잖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장례식 때 재산도 없는데 왜 상주를 서야 하냐고 했던 분이 누구죠? 그 재산 없는 할아버지가 이 건물을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허은정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서윤아, 그건 내가 잘못 말한 거야.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뭐해요?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는걸요. 조승민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봤습니다. 서윤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혼은 너무 성급한 것 같아. 성급하다고요?
당신이 박채린과 바람 피우면서 제 돈으로 투자할 때는 성급하지 않았나요? 서윤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건물은 할아버지가 저에게 준 마지막 사랑이에요. 당신들은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날 밤 조승민 가족은 침묵 속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8억을 놓쳤다는 생각에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혼이 성사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서윤은 조승민의 근황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도매시장 상인들을 통해서였죠. 서윤이 너 전 남편 말인데 요즘 완전 망했다더라.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가상화폐 투자한다고 대출까지 받았는데 다 날렸다나 봐. 게다가 그 여자도 떠났다더라고. 서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조승민이 박채린과 함께 무리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출을 얼마나 받았길래요? 3천만 원 정도 된다더라. 공무원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야. 결국 조승민은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고 했습니다. 박채린은 손실이 나자 바로 연락을 끊어버렸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돈을 달라고 조르다가 싸우고 절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였죠. 허은정 씨도 아들한테 실망해서 연락 안 한다더라. 조수정도 오빠 탓이라고 원망하고 있고 서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뭉쳤던 가족이 돈 때문에 헤어진 거였죠. 진짜 가족이라면 어려울 때 더 뭉쳐야 하는 건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서윤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친정엄마 이미옥이 찾아온 거였죠. 지역신문에 30대 여성 18억 건물 상속받아라는 기사가 나간 뒤였습니다. 서윤아, 36년 만에 다시 만난 엄마의 모습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60세가 된 이미옥은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로 서윤을 바라봤죠. 엄마가 미안했다. 그때 너를 두고 간 게 평생 후회였어. 이미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미안하다고 하시면 36년이 지워지나요? 서윤아, 엄마도 사정이 있었어. 너무 어려서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 그럼 지금은 감당할 수 있어서 오신 건가요? 신문 기사 보고 이미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윤의 추궁이 전곡을 찌른 거였죠. 그게 아니야. 정말 보고 싶었어. 내 딸인데. 딸이요?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엄마는 할아버지예요. 36년 동안 아버지도 엄마도 되어주신 분은 할아버지 한 분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나는 너를 낳은 엄마야. 낳기만 했죠. 키우지는 않으셨잖아요. 서윤은 이미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족을 선택했어요. 피를 선택한 게 아니라요. 할아버지는 저를 선택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죠. 하지만 당신은 저를 버리는 걸 선택하셨고요. 이미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윤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 이미 어른이 되었고 제 힘으로 잘 살고 있어요. 그날 이후 이미옥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서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이제 서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피와 함께 산책을 나갔죠. 골든 리트리버 해피는 서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피야, 오늘은 어디로 갈까? 해피가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서윤은 해피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에는 도매시장에 나가서 건물 관리 업무를 봤습니다. 임대료 계산, 시설 점검, 임차인들과의 상담 등을 처리했죠. 할아버지가 평생 해오셨던 일을 이어받은 거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상인들이 인사를 건네면 서윤도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진짜 가족 같았거든요. 서윤이 어려웠을 때도 도와주고 할아버지 장례 때도 함께 슬퍼해 주었으니까요. 저녁에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봤습니다. 예전에는 시댁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거죠. 가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에게 맡겨두신 편지였어요. 서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할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슬퍼하지 마. 할아버지는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너는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야.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라. 할아버지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편지를 읽을 때마다 서유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고마운 눈물이었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서유는 입양기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7살 된 여자아이가 새 가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유는 망설임 없이 그 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서윤이야. 너는? 지우예요. 조그만 아이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서유는 지우를 보는 순간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부모 없이 자라야 하는 아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지우야, 우리 가족이 될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서윤의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죠. 이제 서윤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함께 숙제를 하고 해피와 함께 놀아주었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가족이야? 지우가 물어보면 서윤은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를 선택한 진짜 가족이야. 밤늦게 지우가 잠들고 나면 서윤은 거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지난 일들을 돌아봤죠. 조승민과의 결혼 생활, 시댁 식구들의 무시와 냉대,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들,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과정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지우도 할아버지 증손녀예요. 할아버지처럼 끝까지 사랑해 줄게요. 서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나를 끝까지 사랑해준 마음 하나였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우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주고 싶었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